자, 우리 전 시간에는 지대, 토지 임대료가 어떤 땅은 비싸고 어떤 땅은 싸냐 이런 걸 알아봤고, 이번에는 지대에 관한 논쟁이라고 해서 지대를 보는 관점을 그 고전학파로 조금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주 옛날에 고전학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산업혁명 이후에 그 새로운 세상에다가 이 고전학파의 논리를 접목시킨 그런 학자들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걸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두 가지 형태로 이렇게 나눠본다면, 요거는 옛날 고전학파, 그 다음에 요거는요 뭐 신고전학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현대 경제학에서는 이걸 구분하지 않는데 옛날 학자들이 자꾸 이렇게 구분한 겁니다. 이 고전학파는 언제냐면, 요거는 이제 그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에 주로 활동하던 그 멜더스라든가 아니면 아담 스미스, 뭐 기타 아까 얘기한 리카도 이런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이 주로 활동하던 그런 학파를 뭐라 하냐면 고전학파라고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산업혁명 이후에 이러한 고전학파의 논리를 새로운 세계에 접목시킨 그런 학자가 있는데, 이게 대표적인 게 알프레드 마샬입니다. 그리고 이제 피구라는 그런 사람들이 뭐 신고전학파다 이렇게 예전에는 이렇게 구분했었는데, 지금은 뭐 구분하는 실익은 없습니다. 예전에 이제 구분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거나 고전학파는 이렇게 물건을 밀농사를 지어서 내다 팔게 되면 생산량을 내다 팔면 수익이 생기죠. 그러면 생산활동에 공헌한 자들한테 나눠줘야 되는데, 이 고전학파는 이거를 세 가지 형태로 나눴습니다. 생산 요소를 노동, 그다음에 자본, 그다음에 토지,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면서, 자, 이 사람들은 뭐를 강조했냐면 토지의 자연적인 특성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자연적 특성을 강조했다는 얘기는, 토지라는 것은 신이 인간에게 준 하나의 선물이죠. 그리고 또한 토지를 만드는데 생산비가 들어간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토지는 신이 요 정도의 비옥도에 상응하는 땅을 인간에게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누가 이걸 생산하더라도 그 정도의 생산량밖에 안 나온다, 그런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 수익이 생기면 이 노동 자본에 이거를, 그러니까 매출액에 지대한 직접적으로 기여를 한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생산해도 그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매출액이 높냐 낮냐에 절대 기여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 자본이 기여를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돈이 생기면 노동 자본에 우선해서 배분해주고, 혹시 남는 게 있다면 토지에 배분해줘야 된다, 그런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에 배분되는 것은 단순한 잉여에 불과하다, 일종의 불로소득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신고전학파는 좀 그 관점을 좀 달리합니다. 자, 이거 밀농사를 져서 내다 팔게 되면 이제 그 수익 창출에 공헌한 자들한테 나눠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 생산 요소를 노동과 자본으로만 구성을 했습니다. 자본. 그리고 이 자본에는 다 토지까지 다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토지도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다, 뭐 그런 논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엇을 강조했냐면 토지의 인문적인 특성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인문적인 특성. 그러니까 토지를 인간이 어떤 형태로 이용하느냐, 제대로 이용하느냐 아니면 엉망으로 이용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매출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을 높게 하냐 낮게 하느냐, 이게 토지가 인간이 어떤 형태로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수익이 생기면 노동과 자본, 이걸 더불어 공헌도에 따라서 적정히 배분해 줘야 된다. 토지까지 포함해서 적정히 배분해 줘야 된다, 공헌도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토지도 이 매출액이 높냐 낮냐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토지도 정당하게 배분 받아야 된다, 그런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도 하나의 생산 요소 비용이다. 일종의 불로소득이 아니라 그 어떤 수익 창출에 활용하는데 매출액을 높이냐 낮추는데 지대한 영향을 했던 생산 요소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용 자체가 약간 좀 까탈스러운데 요것만 그냥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주 어렵게는 안 나오니까 지문에 하나 정도 끼워줄 정도,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옛날에 이제 그 지대 논쟁이고, 현대적 지대 논쟁은 보통 이런 식으로 하기입니다. 현대적 지대 논쟁은 요거는 노동시장이라고 쳐볼게요. 노동시장이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노동시장인데, 노동시장에서 보면은 요거는 이제 우리 생산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그 물건을 생산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소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업이 공급자고 우리 같은 사람이 소비자가 되는 겁니다. 수요자.
근데 노동시장은 거꾸로 되죠. 노동시장은 노동력을 누가 공급합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공급하는 거 아닙니까? 노동의 공급자는 우리가 되는 거고, 그다음 이걸 소비하려는 자는 누가 소비합니까? 기업이 소비하는 거죠. 기업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생산 요소 시장은 뒤바뀌게 됩니다. 뒤바뀌는데, 자, 요때 이게 뭐냐면 요게 이제 공급선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공급선. 그러니까 이게 노동시장일 때 노동력의 공급선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임금이 많아지면 공급량을 더 늘리고 싶겠죠?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 이제 공급선 자체가 이 경제학에서는 비용 곡선입니다. 비용. 그러니까 자기도 이 정도 공급할 때 이 정도 뭐가 들어갔다고요? 비용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공급할 때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이 정도 공급할 때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용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제학에서는. 자, 근데 실제는, 그러니까 요 정도만 봤더라도 우리 경제학에서는 정상적인 이윤도 다 포함시켜서 비용으로 다 집어넣습니다. 경제학에서는. 그러니까 이 정도 공급할 때 이 정도만 봤더라도 정상적인 이윤을 얻는 겁니다. 먹고 살 만큼의 이윤을 얻는 거죠. 근데 기업이 노동력의 수요는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한다면 결국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적정한 임금이 결정되겠죠. 적정 임금이 결정되고 여기에 따른 노동력이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공급자는 이 정도의 돈을 받게 되는데 이 정도 임금을 이 정도 받을 거 아닙니까? 총 임금을 이 정도를 받을 건데 요걸 잘 본다면 요만큼 정도는 총 이만큼을 받지만 이만큼 정도는 자기도 그 노동력을 제공할 때 뭐 들어갔다고요? 생산비가 들어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컨대 어떤 여자 가수가 노동력을 여러 가지 나이트클럽 같은 데 노래를 하면서 노동력을 제공할 때 자기도 뭐가 들어간다고요? 생산비가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왔다 갔다 차비 들어가고 그다음 밥 사 먹여야 되지 옷 사입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아프고 그러면 뭐 약도 가끔 먹여야 되죠. 그리고 가끔 술도 마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 노동력을 제공하는데 뭐가 들어간다고요? 생산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정도만큼은 최소한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요 정도도 지불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노동자들은 다른 곳에 다 전용하려고 할 겁니다. 다른 데 바꾸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 기업에 남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요 정도는 지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는 이만큼 지급한 거죠. 그러면 요게 결국 뭐가 된다고요? 이게 이제 실제 남는 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는 그동안 경비 들어간 거 있죠? 그걸로 다 이제 커버한 거고 실제 남는 게 요거죠. 요걸 가지고 애들 학비도 좀 줘야 되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부터 뭐냐면 전용 수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용. 여기에 전적으로 여기다가 여기 일하기 위해서 최소한도 받아야 되는 거를 전용 수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제 남는 게 요거죠. 이걸 경제지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제지대. 그러면 우리 토지 시장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토지 시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 이 토지는 그 생산비를 투입한다 하더라도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부증성 때문에 늘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토지의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 늘리고 싶은데 늘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항상 요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수요하고자 하는 뭐가 있다고요? 농부들이 있다면 그러면 이만큼만큼 그 농지에 대한 뭐가 결정된다고요? 임대료가 결정되는데 요 임대료를 잘 보시면 토지를 자 그러면 요 임대료는 요만큼 요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공급선 아래의 면적이 뭐라고요? 전용 수입 아닙니까? 근데 얘는 공급선 아래의 면적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아래의 면적이 없네요. 그러니까 얘는 토지라는 것은 생산비를 투입해서 만든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비용 자체가 없는 겁니다. 아예. 아니네.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수입은 그러니까 지주가 농지를 제공했을 때 여기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은 전부 다 뭐라 한다고요? 이거는 경제지대다 그런 얘기입니다. 경제지대에서 실제적으로 남는 돈이라는 얘기죠. 남는 돈이다. 자, 그래서 헨리 조지라는 어떤 경제학자는 이 그 세금을 다른 데서 걷지 말고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100% 징수한다 하더라도 정부 재정을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수입은 다 뭐라 한다고요? 경제지대다. 그 전용 수입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토지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생산비 자체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토지를 갖고 있는 자가 얻는 소득은 다 뭐라 한다고요? 경제지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인간이 만든 뭐 설비 같은 거 생각해 볼게요. 인간이 만든 기계라든가 뭐 포크레인이라든가 이러한 설비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면
자, 이 그 단기적으로 공급선은 이렇게 수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어떠한 지역에 그 포크레인의 수요가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공급량을 갑자기 늘릴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갑자기 새롭게 만들어서 공급을 못할 뿐만 아니라 새롭게 공급하기는 힘들 거 아닙니까? 그 지역에 포크레인은 그 정해져 있겠죠? 그러니까 임대료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공급할 수 있는 양은 딱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직의 형태를 취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자, 근데, 자,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걸 수요하려는 자가 있다면 단기적으로 이거 전부 다 뭘 한다고요? 경제지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경제지대. 근데 장기적으로는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거죠. 기간을 좀 길게 잡는다면 생산량을 늘려서 새롭게 어디서요? 뭐 더 포크레인 더 구입해 갖고 임대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다른 지방에서 가져와서 임대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간을 좀 길게 잡는다면 생산량을 계속 늘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급량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된다고요? 수직이 아니라 이러한 형태로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단기고 요건 뭐랄까요? 장기라고 한다면 그러면 요 부분을 잘 본다면 단기적으로 다 뭐 했다고요? 단기적으로는 다 경제지대였죠. 경제지대인데 장기적으로는 공급선 아래 이면적으로 다 바뀌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전용 수요로 다 바뀌어 나가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어중간한 지대라 해서 뭘 한다고요? 준지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준지대. 단기적으로는 경제지대인데 나중에는 다 뭘로 바뀐다고요? 나중에는 임대료 같은 거 오르면 막 임대사업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공급량이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갑자기 임대사업 하겠다고 포크레인 임대사업 하겠다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데 임대료가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기간을 길게 잡는다면 나도 한번 포크레인 임대사업 해볼까? 이런 사람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 논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경제지대인데 장기적으로 다 뭘로 바뀐다고요? 전용 수요로 바뀌어 나가는 그러한 형태를 뭘 한다고요? 준지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준지대. 자, 그 다음에 그 도시지대의 결정이라고 해서 도시지대는 요거는 나중에 알론소의 입찰지대 곡선 요걸 그림을 그릴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간단한 요거는 이해가 좀 안 갈 겁니다. 왜냐하면 입지 이론에서 T넷의 고립국 모형이라는 거를 설명한 다음에 그때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미 나와 있으니까 그래도 간단히 좀 언급해 볼게요. 간단히. 여기가 이제 뭐가 있냐면 도심이 있고 이 외곽 쪽에 이렇게 변두리가 쭉쭉 있다고 쳐볼게요. 도심 이렇게 도심 상업지구가 있는데 자, 예컨대 여기가 뭐가 있냐면 여기가 이제 요 순이익이라고 할까요? 순이익은 아직 그 지대는 반영이 안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대. 그래서 그러면 순이익은 매출액에다 뭘 빼라고요? 그 생산비 10불이고 경작하는 비용 빼야 되고 그다음 뭣도 빼야 된다고요? 수송비를 뺀다. 수송비 빼고 여기다가 지대까지 빼면 이게 순수익이 되는데 이 지대는 아직 반영이 안 돼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정도 좀 남는다. 그러면 지주가 돈 달라면 이 정도는 지불할 용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지대라고 한다. 지대. 토지 임대료 할 수 있는데 자, 한번 이 상업용 건물 같은 거 볼게요. 상업용 건물 같은 경우는 도심에 요 근처에 있을 때하고 약간 떨어져 있을 때 수송비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이런 건 다 일정하다 가정하고 이런 거 일정하다. 매출액이 여기서 상가를 운영하든 여기서 상가를 운영하든 다 매출액은 일정하다 가정해 있고요. 생산비도 일정하다 가정해 보자. 근데 자, 여기 상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상가를 운영할 때와 여기서 상가를 운영할 때 수송비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자, 여기 얘네들은 자주 날려야 되죠. 자주 여기까지 계속 날려야 되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계속 갖다 내다 팔고 막 운반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와 여기서 그 상가를 운영하게 되면 수송비가 갑자기 확 더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 지점일 때의 순이익은 요 정도 된다고 쳐볼게요. 요 정도 되는데 이렇게 근데 여기서 상가를 운영하다 보면 갑자기 수송비가 확 더 들어가는 거죠. 순이익이 확 줄어들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지주가 돈 달라면 줄 돈이 확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이런 것들이 상업용 건물의 입찰지대 곡선이다 이렇게 합니다. 상업용 건물의 입찰지대 곡선 이런 것들은 이해가 좀 안 갈 겁니다. 지금 당장은. 근데 우리 그 고립국 모형이라고 해서 입지 이론할 때 한 번 더 할 겁니다. 그때는 자세히 한번 그려볼게요. 근데 만약에 이걸 공장이라고 해볼게요. 공장은
전체적으로 매출액은 상가보다는 좀 낮죠. 이제 낮게 출발한다는 거 아시고, 그다음 공장은 여기서 공장하든 여기서 공장하든 여기서 공장할 때와 여기서 공장할 때는 그 수송비의 차이는 크진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공장 같은 거는 어쩌다 한번 날르면 되죠. 물건 만든 거 어쩌다 한번 날른다고 가져가는 겁니다. 이 상가는 하루 종일 막 물건 팔려면 날르고 막 운반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얘는 어쩌다 한번 날르면 된다고 생각해요. 보름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자, 여기서 예컨대 여기서 공장 운영할 때의 그 순이익이 요 정도 된다고 쳐볼게요. 요 정도. 근데 이제 여기서 그 공장 운영하게 되면 수송비는 더 들어가지만 조금 더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그러니까 조금 더 들어가니까 순이익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조금 떨어진다. 여기다 요 조금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게 공장들의 입찰 지대곡선이다 해줍니다. 그러면 결국은 입찰에 붙였을 때 가장 많이 지불하려고 하는 것들이죠. 여기는 만약 요 땅을 빌려줄 때는 공장을 요만큼 돈 주겠다고 하고 상가는 이만큼 지불하겠다. 그러니까 얘들이 입주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데는 상가가 입주하고 이런 데는요 공장이 입주한다. 그런 얘기를 입주론 할 때 다시 한번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중간에 주거지가 주택이 있다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결국은 이렇게 그려지는 게 이제 지대곡선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대곡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시장 지대곡선의 기울기는 결국 어떻다고요? 밑변분의 높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동한다. 그럼 밑변분의 높이를 기울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내려간 이유가 뭐예요?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갔다. 그러면 내려간 이유는 수송비가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수송비의 증가분을 한개 운반비라고 할게요. 한개 그 교통비다. 한개라는 것은 추가적으로 뭐라고요? 추가적으로 이렇게 나갔을 때 그 교통비가 이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순이익이 줄어든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업의 토지 사용량 이렇게 써놓을게요. 토지 사용량이라는 뜻은 똑같은 돈으로 외곽으로 나갈수록 사용량이 많아질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쓴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기울기를 계산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는 요걸 지대곡선을 직가곡선이라고 할까요? 지대곡선을 이렇게 유추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한번 그려본 겁니다. 그려본 건데 요거는 우리 그 농업 입지론 할 때 제가 요걸 연결시켜서 이게 정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좀 이해 안 가더라도 교재 순서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좀 기억하세요. 그냥 잠깐. 그리고 입지론 할 때 다시 한번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히.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입지 경쟁 및 토지용의 할당이라고 해서 보통 도심 같은 경우는 지대가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도심 같은 경우는 입지 잉여가 클 거죠. 입지 잉여가 뭐냐면 입지가 좋아서 생기는 잉여 있죠. 사거리 같은 데는 입지 잉여가 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데는 입지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입지 경쟁이 치열하다는 얘기는 서로 결국은 돈 많이 지급하겠다는 사람이 거기를 점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는 지가가 상당히 올라갈 수밖에 없죠. 상당히 높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그런 얘기를 그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국가 이론이라고 해서 지가, 토지 가격이 어떤 땅은 비싸고 어떤 땅은 싸냐. 여기서는 주로 이제 도시 토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 토지. 자, 도시 토지에 관련된 지가 이론. 요걸 얘기하는데 어떤 이제 여러 명의 학자들이 내놓은 어떤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히 한마디 정도씩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마샬이라는 사람은 위치의 가치 이런 표현을 쓰면서 위치가 곧 가치를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위치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했다. 이 정도 하시면 되고, 허드라는 사람은 이 접근성이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접근성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물에 도달하는데 시간적, 경제적, 거리적 부담이 작은 정도 이런 거를 접근성이다 이렇게 해주는데, 이 사람 결국은 이 직간의 바탕은 경제적 지대이고 결국은 경제적 지대가 잉여라고 했죠. 그렇게 많으면 많이 입지하려고 한다. 지대는 위치에, 위치는 편리에, 편리는 가까움에 의존한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접근성에 따라서 지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했던 겁니다. 마찰 비용 이론은 헤이그라는 사람이 얘기한 그러한 이론인데, 이 사람은 도심으로 출근하려면 아주 변두리에서 출퇴근하게 되면 그 왔다 갔다 하는데 막 걸리는 어떤 공간 마찰이 심할 수밖에 없죠. 왔다 갔다 막 지하철도 갈아타야 되고 그 다음에 버스도 막 올라타야 되고 이런 걸 공간 마찰이라고 해볼게요. 공간 마찰이 큰데 그 도심 쪽에서 살게 되면 공간 마찰이 별로 없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도심과 외곽과의
지가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냐? 결국은 공간 마찰이 공간 마찰이 줄어들어서 안쪽은 지가가 높은 거 아니냐. 결국은 수송비의 절약액, 교통비의 절약액이 지가를 결정한다. 이렇게 정했던 겁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 인간 생태학적 이론이다 해서 하우레이라는 사람은 호가 과정의 소산이다. 그 얘기는 어떤 땅이 만족감이 큰 땅이다. 그럴 경우는 많이 부르려고 하죠. 가격을. 어떤 땅은요, 그 유용성이 좀 작다. 이런 거는 돈을 적게 부르려고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부르는 게, 호가가 뭐예요? 부르는 거 아닌가? 내가 얼마에 구입하겠다. 얼마에 임대하겠다. 뭐 이러한 호가 과정의 소산으로 결국은 지가가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페널티 이론이다 해서 알론소라는 사람이 얘기한 건데 이것도 결국은 수송비에 의해서 결국은 지가가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이거는 알론소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우리 농업 입지론 할 때 다시 한번 정리할 겁니다. 1번 거기 확인 예제를 보겠습니다. 확인 예제 보시면 지대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차액 지대설에서는 토지의 비옥도가 지대를 결정하게 되며 수학 체감 법칙을 전제한다. 아까 맞죠? 그러니까 수학 체감의 법칙에 따라서 비옥도가 뭘 결정한다고요? 지대를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번에 보니까 절대 지대설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는 최열등지, 여기서 최열등지는 한계지를 얘기합니다. 한계지에 대해서는 지대를 요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한계지라도 지대를 요구할 수 있다고 했죠. 왜냐하면 한계지라도 지대를 빌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농부 입장에서는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이 그거라도 빌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익도 안 나는데 지대를 지불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밀 가격을 올려서 팔 수밖에 없다. 그런 논리입니다. 그런 얘기. 그다음 3번 보겠습니다. 2번 틀렸고 3번 보시니까 티넨의 입지론에 따르면 티넨의 입지교차 지대설이죠. 토지의 비옥도가 동일하더라도 위치에 따라 지대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겠죠. 도심 쪽은 그 위치가 좋고 그 수송비가 얼마 안 드니까 지가가 비싸고 지대가 비싸고 외곽 쪽은 수송비가 많이 들죠. 그러니까 지대가 쌀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4번에 볼게요. 입찰지대설. 이 입찰지대설은 조금 전에 제가 간단히 그 소개만 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그때 하기로 하고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용도에 따라서 토지 이용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아까 어떤 땅이든 입찰에 붙였을 때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입지주체 있죠. 걔네들이 그 땅을 점할 수밖에 없다. 그런 논리입니다. 5번의 차액 지대설에 따르면 생산물의 가격과 생산비가 일치하는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우리 리카도의 차액 지대설에 따르면 한계지 있죠. 수익과 비용이 같은 그러한 땅은 그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맞는 편입니다. 자, 지금부터 부동산 이용 일반이라고 해서 인간이 토지를 이용할 때 자, 여러 가지 나타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현상들 있죠. 요걸 알아볼 겁니다. 먼저 각종 용어를 몇 가지 정리한 다음에 진행해 보겠습니다. 최유효 이용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또 뭐냐면 가장 최고 최선의 이용을 최유효 이용이다. 가장 효율성이 높은 토지 이용이다. 이런 거를 최유효 이용이다. 만족감이 극대화되는 토지 이용.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이용할 때 부동산 가치가 가장 높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거를 최유효 이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거는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 판단할 때 최유효 이용을 얘기합니다. 예컨대 여기 강남역 사거리인데 여기 굉장히 빌딩이 막 밀집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이제 갑이라는 노인분이 여기다가 이 상업지구대에 막 빌딩이 질비한데 여기다가 2층짜리 집을 짓고 살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앞에다가 그 고추 같은 거 심으면서 텃밭을 일구고 살고 있다. 그럼 우리 같은 지나가는 사람이 딱 봤을 때 야, 여기다가 30층짜리 건물을 지어갖고 임대하게 되면 아주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분 입장에서는 이게 제대로 된 이용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 판단할 때는 뭐 제대로 된 이용은 아닐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땅을 어떤 형태로 이용하는 게 가장 최고 최선의 이용이냐, 만족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토지 이용이냐, 그런 거 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지금 30층짜리 건물을 이렇게 지으려고 한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것도 어떤 식으로 이 토지를 이용하는 게 만족감이 극대화되냐, 다시 말하면 부동산의 가치가 가장 높을 수가 있냐,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이것도 복합 개념으로 접근해 보는 겁니다. 복합 개념 하면 항상 뭐라고요? 법, 경,
기 세 가지 측면에서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세 가지. 여기다 30층짜리 좀 이용하려고 했을 때 만약에 이 지역에 그 법률적 측면에서 25층 이상 올라가는 것은 불법일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용적률, 건폐율 아니면 주변에 일족이 좀 환경이 좀 안 맞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불법적으로 이용하면 대화인데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5층 이상 올라가는 것은 불법이다. 그럼 불법적으로 이용하면 안 되겠죠. 첫 번째는 합법적인 이용이어야 됩니다. 합법적, 법에 적합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 그러면 25층 정도를 지어서 이용하는 게 가장 최고 최선의 이용이냐. 이렇게 알아봤더니 어쨌거나 이 지역 보니까 이 언덕배기 같은 게 있어갖고 지형, 지세, 지질, 지반 아니면 여기 뭐 기반시설 같은 거, 그리고 상수, 하수도 이런 여건을 비추었을 때 25층 이상 올라가는 것들은 그 20층 이상 올라가는 것은 물리적으로 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20층 이상 올라가게 되면 물이 잘 안 내려갈 수 있죠. 기반시설 자체가 제대로 못 갖춰서. 그래서 두 번째는 20층 이상 올라가는 것은 물리적으로 좀 채택이 불가능하네요. 물리적으로 채택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 정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무턱대고 올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20층 정도 지어서 이용하려고 했더니 이번에는 경제적 측면에서 이게 20층인데 자, 요 15층 정도까지 지을 때는 자, 한 층 더 올릴 때마다 들어오는 수입이 있고 한 층 더 올라갈 때마다 들어간 비용이 있을 때인데 자, 이 15층까지는 한 층 더 올렸을 때 들어온 수입이 한 층 더 올렸을 때 들어간 비용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15층까지 올릴 수가 있는데 만약 15층부터 넘어가게 되면 이때부터 한 층 더 올리게 되면 그 분양이 좀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서부터는. 그러니까 오히려 한 층 더 올렸을 때 들어가는 비용은 1억인데 분양대금은 4천만 원밖에 안 들어올 것 같다. 그러면 올리면 대화인데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상 올라가면 들어온 수익을 까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 정도를 이용하는 게 가장 그 제대로 된 만족감이 극대화된 토지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경제적 측면에서 최대 수익을 실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최대 수익의 실현 가능성이 좀 있어야 돼요. 최자입니다. 실현 가능.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갖췄을 때 이 토지는 제대로 된 토지용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용할 때가 부동산의 가치가 가장 높다. 우리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만족감이 극대화되는 토지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토지의 수익이 내가 주거들랑 발생한다. 아니면 투기적 목적으로 이용한다. 이런 것들을 합리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토지용은 무슨 이용해야 된다고요? 합리적 이용해야 된다. 가까운 시일 내에 수익 실현이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합리적인 토지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토지용의 집약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같은 비슷한 논리로 맥락으로 이제 정리할 수 있는데, 자, 이 집약도라는 것은 단위 면적당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양, 요거를 토지용의 집약도, 요거를 좀 정리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집약도. 자, 노동과 자본을 어느 정도 투입하냐, 단위 면적당, 이걸 집약도로 하는데, 여기 볼게요. 여기 보면, 여기는 농촌 같은 경우 올게요. 농촌, 여기는 도시 같은 게 있다고 볼게요. 농촌 같은 경우는 1제곱킬로미터당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양이 그다지 많지는 않죠. 씨 뿌리고 경작하는 비용이 다잖아요. 근데 도시 같은 경우는 즐비한 막 건물이 막 들어섰죠. 그러니까 자, 이 농촌 같은 경우는 집약도가 낮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농촌 같은 경우는 집약도가 낮은 토지용이다. 그 다음에 도시 같은 경우는요, 집약도가 높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집약도가 높다. 이때 집약도가 이렇게 낮은 토지용을 조방적 토지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방적 토지용. 그 다음에 집약도가 높은 토지용을요, 집약적 토지용이다 이렇게 명명합니다. 집약적 토지용이다. 이렇게 해서 어쨌거나 단위 면적당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양이 많은 토지용을 뭐라 한다고요? 집약적 토지용. 그렇지 않으면요, 조방적 토지용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요거보다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이 조방 한계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집약 한계라는 용어가 있는데, 요것도 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집약 한계다. 자, 이거 뭐냐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아까 이제 여기다가 그 강남역 사거리에다 20층 정도 지으려고 하는데, 요때 자, 막 10층 정도 지어서 이거를 만약에 분양한다면 10층 정도 지어서 분양하게 되면 그동안 투입한 비용이 있을 겁니다. 10층 정도 지어서 분양하게 되면 뭐가 들어온다고요? 분양대금이 들어오겠죠?
근데 딱 그 10층 정도 지어서 분양했을 때 들어오는 비용, 수입하고 그동안 투입된 비용하고 딱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딱 맞아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동안 들어간 총 비용이 있겠죠? 토지 구입하고 건물을 여태까지 올릴 때 들어간 비용하고 그 다음에 그 분양했을 때 들어온 총 수입액이 딱 맞아 떨어진다. 총 수익 해도 되고 총 수입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 10층 정도 지어서 분양해야 드디어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을 다 커버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딱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 정도는 최소한 지어야 되겠네요. 요거를 손익분기점 이렇게 표현합니다. 손익분기점. 요때까지는 건물 올라가야 손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손익분기점이다. 그래서 요거 이상 지어야 일단은 이익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손익분기점이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부터 자, 한층 더 올렸을 때 들어오는 수입. 이걸 한계 수입. 이걸 한계 수익이다 표현합니다. 한층 더 올렸을 때 들어가는 비용 있죠? 한계 비용이다. 그래서 우리 경제학에서는 한계라는 표현은 추가라는 뜻입니다. 추가. 그래서 예컨대 한층 더 올렸을 때 들어가는 비용은 1억인데 이것도 충분히 분양이 가능해서 예컨대 한 분양대금은 한 3억 정도 들어올 것 같다. 그럼 올려야 돼요? 안 올려야 돼요?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보다 큰 은하는 계속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15층 정도 지었을 때 그때는 한계 수익이 뭐보다 크다고요? 한계 수익이 한계 비용과 같다는 얘기죠. 한계 비용이 같다. 그러면 그 얘기는 여기서부터 한층 더 올리게 되면 오히려 건축비는 1억인데 여기서는 분양이 잘 안 돼서 한 4천만 원, 5천만 원밖에 안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럼 이때부터는 더 올렸다가는 오히려 벌어놓은 돈을 까먹기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상 올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거를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같은 점을 이익 극대화 지점 아니면 이윤 극대화 지점이라는 겁니다. 이익 극대화점이다. 자, 그러면 토지를 이용할 때는 항상 최소한 손해는 안 봐야 되죠. 요거를 손익분점 이상은 이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토지를 많이 이용한다 하더라도 이 극대화 지점 이상으로 토지 이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손익분기점 요거를 우리는 조방 한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조방 한계. 그 다음에 이 극대화 지점을요 집약 한계다. 그러니까 조방 한계라는 것은 아무리 노동자분을 투입을 덜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 정도는 투입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아무리 많이 투입한다 하더라도 이거 이상 투입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거를 집약 한계라는 겁니다. 요걸 조방 한계를요 집약 한계. 다시 해볼게요. 요거를 뭐라 한다고요? 최소한 이 정도는 투입해야 된다 해서 뭐라고요? 조방 한계. 최대한 이 정도는 투입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정도까지만 투입해야 된다. 이거를요 집약 한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집약 한계. 그 다음에 생산 요소의 대체성이다 해서 여러 가지 용어로 한번 정리해 보는데 생산 요소라는 게 노동, 자본 이런 걸 생산 요소로 하는 겁니다. 자, 토지 이런 걸 생산 요소라고 해요. 일단 대체성이라는 표현은 자, 만족감이 뭐 별 차이가 없다면 사람들 자꾸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진 놈을 더 많이 소비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죠. 이걸 대체성이 있다 해줍니다. 그러면 노동과 그다음에 자본과 토지가 있다고 쳐볼게요. 생산 요소가 있는데 자본과 토지가 있다면 자, 토지가 이제 일종의 뭐냐면 생산 요소인데 얘네들을 이제 가지고 이용하는데 어떤 지역은 상대적으로 토지가 상대적으로 싸다. 이럴 경우는 토지를 더 많이 이용하려고 하고 어떤 지역은요 자본이 상대적으로 싸다. 토지에 비해서. 그러면 자본을 더 많이 자꾸 이용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생산 요소의 대체성이다 집니다. 그래서 생산 요소의 대체성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어떤 게 토지 사용량분의 자본의 사용량 이렇게 계산합니다. 물론 학자에 따라 여기다 노동 사용량도 포함시키는 학자도 있는데 이 정도를 뭐라고요? 생산 요소의 대체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림 그린다면 여기는 도심 쪽이고 이거는요 외곽 쪽이라고 쳐볼게요. 여기는 토지의 사용량, 요거는요 자본의 사용량이라고 쳐볼게요. 자본의 사용량. 이걸 도심 쪽이라 치면 아무래도 도시 같은 경우는 토지 가격이 상당히 비싸죠. 토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본의 가격은 싼 꼴이 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토지가 너무 비싸니까 상대적으로 그 자본에 비해서 토지가 상당히 싸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토지를 작게 똑같은 5억을 가지고 토지는 조금만 구입하고
상대로 싼 자본을 많이 소비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죠. 요 점이 찍히는데, 만약에 외곽 쪽으로 가볼게요. 외곽 쪽. 외곽 쪽 같은 경우는 농지 같은 데 보면 토지 가격이 굉장히 싸죠. 그러면 토지 가격이 싸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자본은 비싼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 자꾸 상대적으로 비싼 자본을 덜 소비하고 상대적으로 싼 토지를 잔뜩 소비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농지 근처에는 자본은 조금 소비하고 그 대신 뭐라고요? 토지를 상대적으로 무지장 싼 거 아닙니까? 무지장 많이 소비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형태로요? 이러한 형태로 그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심 같은 경우는 토지는 적게 소비하고 자본을 많이 소비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대체성이 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쪽은 대체성이 이렇게 크다. 근데 자, 외곽 쪽 농지 근처는 외곽 변두리 같은 경우는 토지는 무지 많이 사용하려고 하죠. 그 대신 자본을 덜 소비하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나눔 갭이 커지니까 이 외곽 쪽은 대체성이 어떻다고요? 작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 요 안쪽은 주로 뭐가 입지하냐면 주로 3차 산업이 입지합니다. 3차. 그러니까 토지는 조금 구입해 갖고 거기다가 건물을 엄청나게 올리려고 할 거 아닙니까? 노동 자본을 어마어마하게 투입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외곽 쪽 같은 경우는 저 1차 산업이 입지하겠죠. 토지는 잔뜩 구입해 갖고 거기다가 씨 뿌리고 경작하는 돈이 다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용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게 좀 쪼개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갈수록 대체성이 높은 토지용이 나타나고, 대체성이 높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토지를 덜 사용하고 자본을 많이 사용한다 뭐 그런 얘기고, 외곽으로 나갈수록요 토지는 무지 막지하게 사용하고 자본은 덜 사용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입지잉여와 입지 조건이 있는데, 거기서는 뭐 입지잉여는 그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입지가 좋아서 생기는 잉여를 뭐라 한다고요? 입지잉여다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입지잉여가 좋은 곳에는 서로 이제 거기 입지를 차지하려고 난리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돈 많이 치르는 자들이 거기를 입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입지잉여가 좋은 땅은 어떻다고요? 그 지대라든가 지가가 무진장 높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 딱, 자, 한계 입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 한계라는 것은 부동산 학에서 한계는 끝이라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땅이 있는데 입지잉여가 전혀 발생이 안 되는 땅 있죠? 이런 땅을요, 한계 입지다. 입지가 좋아서 생기는 잉여는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걸 한계 입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대학교 앞에 같은 경우는 입지가 상당히 좋죠? 입지가 100% 입지잉여인데 외곽으로 쭉 나가다 보면 입지가 점점 안 좋아지죠? 입지잉여가 별로 안 생기죠? 그럼 쭉쭉 더 나가다 보면 어느 지점에 가서는 입지잉여가 전혀 없다. 이런 땅을 원한다고요? 한계 입지다. 이렇게 줍니다. 한계 입지. 자, 그 다음에, 그런 얘기 좀,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입지 조건과 토지용의 집약도가 같은 경우라도 입지잉여는 모든 입지 주체에게 똑같이 발생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대학교 앞에가 입지가 아주 좋은데, 분시점 같은 경우는 입지잉여가 아주 좋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런데다가 스크린 골프장을 차렸다. 그러면 뭐 그런 것들은 뭐 대학생들이 뭐 골프 같은 거 많이 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입주체에게 똑같이 발생하는 건 아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토지용의 활동에 따른 부동산 현상이다 해서 몇 가지 용어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니까 지가 구배 현상이다. 구배라는 게 이제 기울어져 있다, 구부러져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가 구배 현상이라 하는데, 이게 이제 미국의 노스 교수라는 사람이 시카고 인근에 토페카라는 시가 있는데 그 지역의 지가 구조를 쭉 분석해 봤더니 이건 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외곽으로 나갈수록 지가는 떨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이제 비례적으로 감소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부러지면서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이렇게 이걸 뭐라 한다고요? 지가 구배 현상이다. 그러니까 안쪽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클 수밖에 없고 외곽 쪽은요 밑변물의 높이를 기울기라 하죠. 기울기가 얘는 크다. 얘는 기울기가 작다. 밑변물의 높이는 기울기가 작다. 이렇게 합니다. 왜 이런 형태가 발생하냐면 도심 같은 경우는 뭐 이거는 이 사람이 이렇게 설명한 건 아닌데 도심 같은 경우는 조금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수송비가 훨씬 더 교통비가 절감되지만 조금 나가게 되면 교통비가 크게 더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도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막 혼잡스럽죠. 그러니까 조금만 안으로 들어가면 수송비 크게 절감할 수 있는데 좀 나가게 되면 확 늘어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외곽 쪽 같은 경우는 교통 혼잡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좀 나가나 들어오나 뭐 거기서 거기라는 얘기입니다. 별 차이 없다는 얘기, 그런 얘기죠. 근데 요거는 이 전통적인 소도시에는 이런 형태로 적용할 수 있지만 대도시 같은 데는
이렇게 적용하기는 곤란하죠. 그러니까 명동을 중심으로 해서 내려가다가 다시 또 한강 지나서 압구정동 가면 또 더 올라갈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이런 형태는 대도시에는 적합하지 않겠네요. 대도시는 이런 식으로 적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시 스프롤 현상이라고 있는데, 자, 스프롤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용어냐면 스프링에서 나온 그런 용어입니다. 스프링이 봄 아닌가, 봄. 그러니까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그런 시기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잠자고 있던 막 개구리 같은 게 튀어나오고 여기서 싹이 돋아난 모습 있죠. 이런 거를 그 장기간에 걸쳐서 촬영했을 때 막 후죽순처럼 막 생긴다 해서 이거를 도시 스프롤 현상이다 이게 해줍니다. 그래서 도시의 성장 개발 현상이 무질서, 불규칙하고 평면적으로 확산돼 나간다는 얘기죠. 요거를 스프롤 현상이다 해줍니다. 요거는 그렇게 막 개판으로 나타난 현상인데, 원인은 정부가 토지용 계획을 소홀히 하지 않고 제대로 한다면 이런 게 발생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토지 이용 계획이 소홀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 스프롤 현상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저밀도 연쇄 개발이다. 그래서 이 합리적 밀도는 빽빽한 정도를 얘기하는데, 합리적 밀도 이하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인접지를 잠식해 나간다는 얘기죠. 요거는 이제 미국같이 땅덩이가 굉장히 넓은 지역이죠. 그런 지역에서 발생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합리적 밀도 이하, 그러니까 막 듬성듬성 치면서 외곽으로 막 퍼져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고밀도 연쇄 개발은 한국같이 땅덩이가 좁은 나라 있죠. 이런 나라는 밀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합리적 밀도 이상은 유지하면서 주변 지역을 잠식해 나가는 그런 형태를 고밀도 연쇄 개발이다. 그다음에 간선도를 따라서 보통 간선도로 입구 같은 데는 굉장히 발달하고, 그렇지 않으면 발달이 덜하고 이럴 수 있는 거죠. 이런 형태가 간선도를 따라서 스프롤이 전개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다음 비지적 현상이라는 것은 개구리가 뛰는 것처럼 도시의 중간중간에 상당한 공지를 남기면서 교외로 확산되는 현상이다. 그래서 어떤 개구리가 있다면, 여기 개구리라고 쳐볼게요. 개구리가 어디로 튈지 모르죠. 이쪽으로 팔짝 떴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여기다 또 팔짝 뛰고 이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홀로 아파트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홀로 아파트 폴짝돼서 여기다가 아파트 몇 동 짓고 또 여기 폴짝돼서 다른 데 짓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상당한 공지를 남기면서 도시를 더 교외로 확산되는 현상을 보통 비지적 현상이다. 비지란 땅이 날아가는 모습을 보인다. 땅에서 이렇게 개구리가 날아가는 모습처럼 보인다 해서 비지적 현상이다 해줍니다. 요 특징은 토지를 제대로 이용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최유효 이용해서 괴리되면서 발생하는데, 이거는 주거지역에서만 발생한다 해주면 안 되죠.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도시의 도심부 같은 경우는 이미 개발이 다 끝냈기 때문에 거기보다는 주로 외곽부 있죠. 그래서 개발이 예상되는 그런 근처 있죠. 그런 데서 오히려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입체 슬럼 현상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예전에 명동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대형 건물이 있다가 여기 벗어나면 이제 예전에는 지금 다 재개발됐지만 옥수동, 금호동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슬럼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압구정동 가면 또 막 즐비하죠. 이런 형태로 보면 전체적으로 입체 슬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입체적으로 드문드문 슬럼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지가 수준은 표준적 이하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토지를 여기서부터 중심부터 차곡차곡 도시를 계획해 나갔다면 지가가 상당히 높을 텐데, 요 근처는. 근데 이 도시 스프롤을 막 이렇게 도시가 막 외곽으로 막 퍼져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 전체적인 지가는 표준 수준 이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침입적 토지용이라고 있는데, 침입적 토지용은 예를 들어 어떤 일정 지역에서 기존의 이용 주체가 새로운 인자의 침입으로 인해서 새로운 이용 주체로 바뀌어 나가는 거 있죠? 이런 거를 침입이다. 그 다음에 완전히 바뀌어 나간 것을 계승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승했다. 예컨대 뭘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가 이제 고소득층 거주지역이었는데, 고소득층 거주지역은 집이 막 깨끗할 거 아닙니까? 새 건물이고, 그러다 보니까 고소득층이 거주하다가 시간이 꽤 지나게 되면 그 건물 자체가 낡고 노후화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다른 데로 이사 가고, 좋은 동네로 깨끗한 동네로 이사 가고, 여기 누가 들어온다고요? 여기와는 다른 이질적인 요소 있죠. 여기 질이 좀 다른, 그러니까 새로운 인자가 원이 되는 인자가 침입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를 침입했다 표현합니다. 침입했다. 그래서
침입한 다음에 나중에 가난한 좀 돈이 저소득층이 들어와서 저소득층 주거지로 완전히 바뀌어나갈 수 있죠. 이걸 계승했다 표현합니다. 계승. 자, 그래서 요거를 다른 형태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형태로. 이렇게 대충 뭐 다른 이질적인 요소가 들어오는 걸 침입했다. 완전히 바뀐 걸 계승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서울 같은 게 이렇게 있다면, 옛날에 이제 1970년도에 이제 여러 가지 여기 이제 경부고속도로를 지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전에는 요 판교 지역이 다 뭐였다고요? 농촌이었습니다. 농촌. 근데 경부고속도로가 들어서면서 교통이라든가 이게 편리해졌죠. 그러면서 부자 사람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이런 거를 일종의 침입이라고 한 거고, 지금은 완전히 부자 동네로 바뀌었죠. 이걸 계승했다 표현합니다. 계승했다. 그러면 이걸 침입과 계승이라고 하는데, 자, 침입은 어떤 이질적인 수준의 것이 개입되는 거고, 계승은 종래의 것을 완전히 교체한 걸 뭐라고요? 계승이라 합니다. 이때 침입은 확대적 침입과 축소적 침입,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확대적 침입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집약적인 토지용의 주체가, 이게 옛날 농촌이었을 거 아닙니까? 조방적 토지용의 주체를 침입하는 형태 있죠? 요거를 확대적 침입이다. 이렇게 한다면, 자, 축소적 침입은 거꾸로 되겠죠? 그러니까 조방적인 토지용의 주체가 집약적 토지용의 주체를 침입한다. 이런 건 찾기는 힘들지만 어쨌거나 어떤 지역을 그린벨트로 묶어놨다. 그러면 건물도 못 짓게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 이제 농사 짓겠다는 사람도 막 들어와서 살 수 있겠네요. 이런 게 일종의 축소적 침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확대적 침입이 일반적인데, 이렇게 부자 사람이 자꾸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일단은 이런 동네는 집가가 낮겠죠? 그러니까 낮은 집가 수준이라든가, 그 다음에 강한 흡입력, 이런 데는 교통도 편리해졌고, 그 다음에 환경도 깨끗하죠? 강한 흡입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침입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런 적도 너도나도 침입하니까 만만치 않게 집가가 올라갈 수 있죠. 이 집가 수는 끌어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결국은, 자, 이렇게 자꾸 올라가니까 옛날에는 개구리 잡고 이렇게 소박하게 살아나간 농촌 지역이었는데, 언젠가부터 시커먼 차가 왔다 갔다 하고, 애들이 어떤 PC방이나 가려고 하고, 이상한 나이트클럽 이런 게 생기고 하니까, 이 어르신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네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의 저항이 초래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도시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거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 규제 이런 거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직주 분리가 있고 직주 접근이 있는데, 용어를 정리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자, 직주 분리라는 것은, 자, 직장은 도심에 있고, 그 다음에 거주지는 외곽으로 나가서 하는 거 있죠? 이거를 직주 분리다. 반대로 직장하고 주거지가 근처에 있다는 얘기죠? 이걸 직주 접근이다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여기 서울이 있다면, 서울 도심에 집이 있고 외곽 쪽에 도심에 직장이 있고 외곽 쪽에 집이 있다. 이런 건 전부 다 직주 분리입니다. 근데 이걸 조금 넓게 생각해 볼게요. 역사적으로 여기가 이제 일산 신도시 이런 게 생긴 게 있는데, 80년대 전후로 해갖고 일산, 분당, 삼본 이런 거 있죠. 평촌 이러한 5대 신도시 같은 게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도시가 생기다 보니까 서울에다 직장을 두고 외곽 쪽에 나가서 할 수 있죠. 이게 먼저 나타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거를 뭐라고요? 직주 분리 현상이다 이겁니다. 근데 근로로 들어서는 다시 또 들어와서 살려고 한다는 얘기죠. 직주 뭐라고 할까요? 접근이다. 이렇게 해줘 볼게요. 자, 그러면 직주 분리가 된 이유가 뭐냐면 원인이 있겠고, 그 결과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인이 있겠고, 이제 결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결과. 자, 먼저, 자, 직주 분리는 도심의 이거 지나치게 옛날에 환경이 악화돼 있죠. 개발 독재 이런 형태로 해서 계속 개발만 일삼으니까 이게 환경이 아주 악화돼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도심의 재개발 등 이것 따른 주택이 철거되는 바람에 보상금 몇 푼 받아서 갈 데가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에라 이번 기회에 외곽에 나가 살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공적 규제 이런 데는 공적 규제라든가 굉장히 많죠. 여러 가지 세금도 좀 지방세 같은 거 많이 걷고, 그러니까 이것도 한몫하는 겁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의 발달. 여기까지 나가는 자유로라든가 외곽 순환도로 이런 거 생기다 보니까 여기서 출근하나 여기서 바로 외곽 타고 들어와서 바로 들어가나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교통의 발달, 이게 한몫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주 분리의 결과 도넛 현상이 발생됐다. 그러니까 자, 서울에 같은 경우는 낮에는 빠글빠글한데 밤에는 다 나가서 하니까 텅 비어 있다는 얘기죠. 이게 도너츠가 이게.
이렇게 된 거 아니면 텅 비어 있는 거죠. 이걸 도넛 현상이다. 공동화 현상이다. 외곽 쪽은 다 잠만 자는 동네로 바뀌었네요. 침상 도시화다. 베드타운으로 바뀌는 거고. 그다음에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전쟁이죠. 그러니까 일정 기간을 했을 때, 일정 시간을 두고 했을 때 유동 인구 이런 걸 도심 고동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 고동 현상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너도 나도 나가 살려고 하니까 일산이라든가 분당 이런 데는 만만치 않게 집가가 올라갈 수 있죠. 서울 못지않게 이렇게 집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래 들어 다시 자꾸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자주 나타나는데, 이거는 이유가 자꾸 이제 기름도 많이 안 나는 나라에서 자꾸 막 출퇴근하니까 이 어떤 사회적 낭비가 나타날 수 있고, 그 다음에 너도 나가 살려고 하니까 오히려 자, 상대적으로 서울의 도심의 집가가 하락할 수도 있겠네요. 외곽은 뭐 높아지고 이런 것도 한몫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도심도 환경이 옛날하고 다르게 청계천을 복원한다.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아파트 같은 경우도 친환경적인 도시 이런 거 많이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도심의 환경 개선 요것도 한몫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교통 체증. 자, 한두 번 이게 너도 나가 사니까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전쟁 아닙니까? 그래서 한두 번 뭐 지각해야 뭐 그래도 멀리 사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툭 하면 지각해봐요. 그러면 지금 방 빼라고 할 거 아닙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겠네요. 짐 빼라고 할 거죠. 자, 그러니까 직주 접근의 결과 요즘 들어서 외곽에 나갔던 사람이 들어와서 자꾸 살려고 하니까 이러한 게 막 자꾸 고층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건물이 고층화돼서 보통 막 40층, 35층 주상 복합 건물 막 이런 게 막 질비하게 생기죠. 그 다음에 도시 회춘하다 해서 옛날에 이제 구도시가 재개발, 재건축되면서 건물 자체가 새 거로 되니까 이 고소득계층이 저소득층에서 고소득층으로 유입 대체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시가 봄을 맞았다 해서 뭐 고소득층이 들어가면 봄을 맞았다 뭐 그렇게 표현하나 보네요. 그래서 어쨌거나 봄을 맞았답니다. 이렇게. 그다음 마지막으로 한계지라고 있는데, 한계지는 자, 택지용의 맨 끝에 있는 땅을 얘기합니다. 이게 택지라고 치면, 택지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도시 토지를 얘기합니다. 도시가 이제 커짐에 따라서 주변에 논밭, 임야를 잠식해 나가면서 커나갈 거 아닙니까? 그럼 맨 끝에 있는 이 땅을 뭘 한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한계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계지. 이 한계지는 몇 가지 좀 특징이 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몇 가지 이런 땅들은 일단은 자, 요 한계지는 도심의 토지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집가 점점 하락하면서 여기까지 왔겠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농지는 여기 평당 예로 100만 원이라면 평당 10만 원 확 떨어지죠. 집가가 확 떨어진다 해서 단절 집가다. 집가가 이렇게 잘 내려오다 딱 끊겼다는 얘기입니다. 단절 집가를 형성할 수 있고, 한계지 외곽에 있는 농지와는, 그 다음에 한계지 집가 상호와는 전부 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죠. 근데 얘는 비싸고 얘는 싸다. 그럼 여기 사람 이쪽을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대체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도로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쪽으로 막 주축으로 연결될 수도 있겠네. 연장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초기에 택지화된 곳은 뭐 투기적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집가 상승이 빠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가의 한계지는 차가의 한계지보다 더욱 먼 이용권에, 택지용의 원방권에 있다. 이 얘기는 내가 1억을 갖고 있다면 왜 도심 쪽에다는 부동산 못 사죠? 1억 가지고. 근데 이제 외곽은 뭐 집을 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안쪽은 전월세 사는 사람이 많고 외곽 쪽은요 자기 집이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가는 뭐야? 자기 집. 차가는요 빌린 집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가가 좀 멀리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문제 하나만 풀고 끝내겠습니다. 도시 숲풀 현상과 관련 설명 중 틀린 것은 도시의 성장이 무질서하고 불규칙하게 확산되는 현상이다. 1번 맞습니다. 2번에 주로 도시 중심부의 오래된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주로 외곽부의 개발 과정에 있는 땅들이죠. 이런 데서 주로 발생이 되는 겁니다. 2번 틀렸네요. 도시의 교외로 확산되면서 중간중간에 공지를 남기기도 한다. 이걸 뭐 비지적 현상이다. 이런 표현 썼죠. 그리고 4번, 5번 뭐 어렵지 않은 얘기니까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입지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